안녕하세요. 윌비스 검찰직 국어 박재현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셨는데요. 오늘도 빠르게 20문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자, 어문 규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규정이죠.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 한글을, 우리 말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관련한 규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압구정인데요. 압구정은 우리말의 발음은 압구정이라고 해서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는 예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압구정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압구정으로 적는 것이 적절한 표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자, 2번은 노타라는 것인데요. 노타는 우리 현대 발음에서 노타라고 해서 히읗이 뒤에 있는 디귿과 축약돼서 거센 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예시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거센 소리들을 발음할 수 있게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노타는 노타라고 거센 소리를 반영해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한 표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알약인데요. 우리 말에서 발음을 할 때 니은이나 리을이 덧생기는 예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들 역시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게끔 이 덧생기는 니은과 리을도 로마자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알약에 리을을 2번 표기한 알약은 적절한 표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해돋이인데요. 해돋이는 역시 현대어로 발음을 하면 해돋이라고 해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예시죠. 국외음화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발음하게 자연스럽게 해돋이라고 발음할 수 있게 표기에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4번 또한 맞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바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표준 발음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 발음은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서 많이 나오는 예시입니다.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왜냐하면 의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발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예시만 보자면 희망에 쓰인 희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희망 이렇게 의라고 발음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이로 발음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올바른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서울역인데요. 서울역은 먼저 앞말에 받침 니을이 있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모음이기 때문에 니은 발음이 한번 첨가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때 첨가된 니은이 앞말 리을과 함께 발음을 할 때 우리는 유음화가 일어나서 서울역이라고 최종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린 답안이에요. 그래서 서울역으로 고치는 게 적절한 발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의인 예 발음인데요. 이 예 발음은 예나 레를 이외의 모음들은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지혜로운의 해는 예나 레 이외의 모음이기 때문에 해로 발음하는 것도 적절한 발음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예시는 몸의 전깃줄이 감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해서 우리가 감다라는 어감 받침 미음인 단어는 뒷말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감다가 적절한 발음입니다. 하지만 이때 기라는 피동에 전미사가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는 감기다라고 해서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적절한 발음이 돼요. 정답은 바로 2번 서울역이 적절하지 않은 발음이었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는 품사의 통용 문제입니다. 품사의 통용도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예시를 가지고 꼭 정리를 하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 있는 예시를 먼저 볼게요. 단어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법적 성질을 함께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자, 같은 형태지만
품사가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품사의 통용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예시는 이라는 단어가 이는이라는 이도 있고 이 꽃이라는 이도 있어요. 자, 기능도 다를 뿐더러 뒤에 환경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라는 단어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조사 는이 첨가되어 있죠. 같이 결합되어 있죠. 이 조사는 앞에 체연이 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체조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는 대명사 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는 대명사라고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꽃은 할 때 이때 이는 뒤에 있는 체연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는 이예요. 이때 이는 체연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쓰인입니다. 자, 그래서 지시관형사 이그저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자, 두 번째 시는 높다의 밑줄이 있는데요. 자, 높다도라는 예시가 있는데 이 높다가 볼까요? 남부 지역은 기온이 높다. 이때 높다는 여러분 용어는 동사이냐 형용사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품사의 통용을 묻습니다. 첫 번째 높다는 높는다라는 현재형에 활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형용사로 쓰인 높다입니다. 다음 예시는 산이 아무리 높아도도 마찬가지죠. 산이 아무리 높는다처럼 형용사가 동사처럼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통용이 일어나지 않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3번의 크다를 한번 볼게요. 크고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다 해서 크다는 빌딩이 크다라는 의미의 크다겠죠. 이때 크다는 빌딩이 큰다처럼 현재형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인 크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동생이 정말 많이 컸구나 해서 크다는 크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쓰인 단어의 형태에 는이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썼을 때 자연스러운 활용이 됩니다. 이랬을 때 크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작성을 드러내는 동사로 쓰였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선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5이 모였어요 라고 할 때 이라는 조사 앞에 붙어있는 5은 수를 나타내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체연의 종류겠죠. 조사가 붙어있는 체연의 종류 중에 수사라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축구를 좋아하는 5사람이 모였어요 라고 했을 때 5사람은 1번에 나왔던 이 꽃처럼 뒤에 있는 체연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죠. 그랬을 때 이 5은 수사가 아니라 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관형사로 쓰인 예시이기 때문에 다른 품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는 한자 어휘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업 대신 쓸 수 있는 한자어를 고르라는 건데요. 기업들이 환경 문제나 사회 복지 등과 관련된 요인을 잘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의미의 한자 어휘를 고르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말은 그냥 지나쳐 버리다라는 간과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간과했다라는 단어를 찾아봤을 때 1번은 무엇인가를 가볍게 여기는 경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2번이 바로 간과입니다. 자, 볼 간자에 지날 과자예요. 자, 이 정도 한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몰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번은 무시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다라는 간과하다라는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5번은 문장의 배열 문제인데요. 문장 가가 들어갈 가장 적당한 위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가의 문장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겐지스 강물에 몸을 씻으면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몸을 씻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이유를 제시하려면 앞에 어떤 현상이 와야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와야 될까요? 몸을 씻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그 다음 문장 가가 오면 자연스럽겠죠. 자, 본문을 봅니다. 나는 아직도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강에 배를 띄우고 강물과 함께 천천히 흘러갑니다. 강가에는 벌써 강물에 몸을 씻고 명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 이때 바로 들어가야겠죠. 뒤에 문장이 만약에 몸을 씻는 내용이 이어진다라면은 한 번 더 기다려야겠지만 가트라는 이 목욕장은 강물에 닿아 있는 긴 돌계단으로 라고 해서 목욕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 문장은 몸을 씻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니은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고전시가 문제인데요. 아주 유명한 윤선도의 만응이라는 것을 예시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일수부터 볼게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자연 속에서 풀로 만든 초가집을 짓노라고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자, 그 모르는 남들의 밑줄이 있죠. 어리고는 어리석고죠. 어리석고 시골 사람인 뜻에 난 내 분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나는 이것을 내 분수로 여기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웃는다라는 것은 비웃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 화자와 대조되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을 나타낸다. 적절한 예시가 설명이 됩니다. 이수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자, 보리밥 풋나물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재겠죠.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서 실컷 논이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자, 이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화자의 의도는 이 밖에 남은 일들은 부러워할 줄 있으랴. 자, 뭐뭐 하랴 라는 거는 서리법이죠. 서리법은 화자의 의도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설명해서 화자의 태도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 남은 일들은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부러워할 줄이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자, 그러면 2번에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부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수는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외를 바라보니, 자, 화자는 지금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던 님이 온다한들, 님이 온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리적 어조가 쓰였죠. 자, 그리워하던, 자, 그리다라는 거는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워하는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라는 거는 님이 온다고 해도 반가움이 이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서리적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더 반갑다는 거죠? 내가 산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반갑다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못내 좋아하노라. 산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나는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번 선지에 서리적 어조 맞습니다. 서리적 어조는 맞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도가 그리워하던 님을 만나 반감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님이 오는 것보다 산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 다음에 4수는 누고서 삼공독은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어유가 낫뒀더라. 아마도 임천한응을 비길 곳이 없어라. 자,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자, 누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자, 삼공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당대의 가장 높은 벼슬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치관이 아니라 이 속세에서 누리는 부귀공명 같은 거겠죠. 자, 누가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은 수레가 만대 있다. 즉 천자들만이 수레가 만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자의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귀공명들은 자, 누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서리적 어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만하지 않다. 자, 훨씬 더 내가 자연에서 누리는 자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4번에 세속적 가치와의 비교 맞습니다. 비교를 통해 무엇을 나타낸다? 화자의 만족하는 태도를 더욱 강조하는 표현이 쓰였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시 7번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는 현대시인데요. 자, 이것 또한 이 지난 글씨에 관련된 시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자, 화자는 바람이라는 대상을 보고 바람의 출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쓰인 불려가는에 밑줄이 있어요. 지난 글씨가 있습니다. 불려가다라는 표현은 피동 표현 맞죠? 불려가다. 자, 불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피동 표현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피동 표현은 주체가 동작을 잃어버린, 동작성이 없는, 의지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피동 표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런 피동 표현을 쓴 의도는 화자의 이러한 태도, 의지대로 할 수 없는 태도를 암시하는 구절로 해석을 했을 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자, 화자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 맞아요. 물음의 형식으로 이 물음의 형식 안에 들어가 있는 태도는 내적 갈등과 성찰이라는 것 자연스럽죠. 자, 무엇인가의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을 가진다. 근데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고 의문의 형식을 통해 이런 성찰의 태도, 나를 되돌아보는 태도, 자연스러운 설명입니다. 자, 다음 려는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자,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화자는 누군가를 사랑한 적도 없고 이러한 시대를 슬퍼한 적도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표현이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나란히 뭐뭐도 없다, 뭐뭐도 없다 병치를 한 건 맞습니다. 자, 이런 병치를 한 것의 의도가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자, 개인적 불행은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는 일이겠죠? 자, 이런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는 것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것의 원인이 됐다라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시어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어서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라는 연결어미가 왔다면은 아마 원인이다라는 것 자연스러운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는 것은 나란히 병치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불행이 원인이 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자, 다음에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자, 지금 두 가지 표현의 공통점은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흐르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4번 선지에 흐르다와 섰다의 대비, 그렇죠. 동작이 있고 동작성이 없는 대비를 통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이런 강물과 바람처럼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자연을 보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반성한다. 자연스러운 선지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가장 어색한 해석이었죠. 자, 다음은 내용일치 문제인데요. 자, 내용일치 문제는 우리가 선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선지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읽는 읽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어의 소멸 가능성은, 언어가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용하는 인구의 수와 연관이 있다라는 설명이 있는지 봐야겠죠. 자, 2번은 언어의 소멸은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를 파괴한다. 자, 이 소멸이 거주지를 파괴하는지도 봐야겠죠. 3번은 언어의 소멸에는 전자매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전자매체가 언어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겠고요. 네 번째는 언어의 소멸은 문화의 손실을 가져온다. 자, 그러면 언어의 소멸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가면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속된다. 언어는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속된다. 자, 어린 아이들이 있어야 지속된다. 그러므로 성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자, 언어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리해서 비극에 대해 경고한다.
한 언어학자는 현존하는 북미 인디언 언어의 80%인 150개 정도가 빈사 상태가 있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예시들을 듭니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카 북부에는 90%인 40개의 언어, 그리고 중앙아메리카는 이제 90개인 225개의 언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존 언어의 50%인 대략 3,000개의 언어들이 소멸해 가고 있다. 자, 이런 예시들은 빠르게 묶어서 수치만 확인하면 됩니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많은 언어들이 소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주는 문장이 나오겠죠.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약 600개의 언어들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세계 언어 수의 90%에 해당하는 그 밖의 언어는 21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라고 위험성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자, 집중을 해야겠죠.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되면은 언어가 소멸할 수 있대요. 그리고 종족 말살과 동화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소멸할 수 있대요. 또 사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 이외에 문화적 신경가스라고 불리는 전자매체가 확산되는 것도 모두 원인이 됩니다. 자, 물론 우리는 소멸을 강요하는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들을 중단시키는 한편 토착으로 된 교육 자료나 문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소멸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다. 자, 막을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라도 20세기의 히브리어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부활할 수 있다. 자, 어떤 개발을 통해 막을 수 있고 의지를 통해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자,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범위를 보여준다. 언어는 인간의 역사와 지리를 담고 있는 한 언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 역사와 문서를 소장한 도서관 하나가 통째로 불타 없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어떤 문화의 소멸과도 연결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또 언어는 한 문화에서 시, 이야기, 노래가 존재하는 기반이 되므로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어떻게 된다? 문화적 다양성까지 해치는 셈이다. 자, 그래서 언어의 소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소멸의 가능성의 원인에서 인구의 감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맞는 말이겠죠. 이번에 언어의 소멸은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를 파괴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어의 소멸이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거죠. 자, 토착 언어의 거주지가 파괴되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2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언어의 소멸에는 전자매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까 미치는 영향 중에 전자매체도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소멸은 어떤 영향을 끼친다? 문화의 다양성까지도 해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 또한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자, 다음은 중세국어 문제입니다. 자, 중세국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현대 문법 지식을 묻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어 풀이가 있다는 것은 현대어 풀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가 답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선지. 오욕은이라는 중세국어의 표기는 현대어에 보니까 오욕은이라고 대응되는 것을 보니 보조사 안이 있었군 이라는 설명이에요. 자, 이 현대어의 은이 중세에는 안이라고 아래아가 쓰인 표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중세 문법을 한 번이라도 공부를 했다면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중세는 현대보다 모음조어가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암말 체언의 모음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양성을 쓰기도 하고 음성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표기인데 이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자, 현대는 이런 표기들이 사라졌지만 중세는 은이 앞에 있는 오라는 양성의 표기 때문에 안이라는 다른 형태의 같은 은인데 다른 형태의 보조사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사 안이 있었군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이번에 눈에 좋은 빛 보고저가 눈에 좋은 빛 보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눈에 좋은 빛은 목적어로 쓰였군. 자, 그러면 현대어 풀이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대로 해석해 놓은 게 현대어 풀이기 때문에 현대어 풀이를 가지고 중세국어에서 어떤 문장 성분인가라고 파악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오욕은 눈에 좋은 빛 보고자 해서 이 눈에 좋은 빛은 무엇을 보고자라는 목적어라는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2번 선지에서는 목적어로 쓰였군이라는 건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현대어 풀이를 통해 중세국어에서는 눈에 좋은 빛이 지금 보고저의 목적어로 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 3번입니다. 귀애가 귀애로 대응되는 것을 보니 부사격 조사 예가 있었군. 자, 1번 선지랑 사실은 일치하는 같은 내용을 묻는 선지입니다. 이 조사는 이 형태가 많았죠. 이 또한 예라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귀애가 귀예로 쓰였다라는 거는 애가 부사격 조사인 걸 알고 있니? 라는 현대 문법의 지식을 묻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 4번 선지는 먹고저가 먹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고저는 종결어미로 쓰였군 이라는 선지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어 풀이를 볼게요. 눈에 좋은 빛을 보고자, 자, 보고자,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자. 자, 이때 고자는 여러분, 이 문장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이 쉼표를 통해 뒤의 문장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미의 종류 중에, 어말 어미의 종류 중에 뭐뭐하는 것이다 라는, 자, 이것은 이제 조사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 뭐뭐 하다라는 종결어미가 있는 반면에 뭐뭐 하고 같은 연결어미가 있죠. 연결어미. 그러면 이 문장에서 쓰인 보고자는 지금 뒤에 문장과 연결되고 있으니까 이 쉼표를 통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어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종결어미가 아니라 문장이 지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어미로 쓰인 것이군 이라고 해야지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바로 4번이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현대어 풀이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었어요. 결국 현대어에 관한, 현대 문법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꼭 우리는 현대어 풀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10번의 화법. 말하기 상황에서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본문은 어떤 강연자의 말하기 대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내용 일치와 같이 문제를 푸시면 되죠. 그러면 선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식이요법이 필요한 질환을 언급하면서 식재료 조합을 권유하고 있다. 자, 말하기 방식 중에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면 돼요. 필요한 질환, 질병들을 언급하면서 식재료 조합을 권유하고 있는지 봐야겠고 2번은 영양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양한 식재료 조합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 개념을 정의하고 식재료 조합에 적용해서 설명하는지를 봐야겠고요. 세 번째는 청중의 질문을 듣고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식재료 조합을 소개하고 있다. 자, 청중과의 소통이 일어나는지를 봐야겠죠. 네 번째는 비언어적인 표현, 언어 대신에 우리 언어를 대신하는 몸동작이나 뭐 손짓, 눈빛 이런 것들이 모두 비언어적인 표현이에요.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식재료 조합의 여러 가지 사례를 안내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자, 그럼 이런 부분을 찾아서 말하기 방식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읽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강연자가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을 위해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지요? 자, 이때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청중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질문이죠. 대답을 듣고 그렇다면 여기서 대답에 관한 내용이 나왔지만 아까는 질문을 듣고 먹으면 좋지 않은 식재료 조합. 자, 이거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찰떡궁합 식재료라는 강연 제목에서 짐작하셨을 텐데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1을 손으로 가리키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재료 조합에 대해 알아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자료를 손으로 가리킨다. 이런 표현, 손짓도 아까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식재료 조합의 사례를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가르친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식재료 조합의 예시에 대해서 육류는 마늘과 같이 먹으면 이렇게 등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 상태에 따라 식이요법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욱 유용합니다. 자, 상단을 가리키면서 위쪽은 영양소 흡수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 조합입니다. 비타민 B1의 결핍으로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은 육류와 마늘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골 감소증을 겪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먹으면 좋습니다. 자, 아까 선지 하나 있었죠? 식이요법이 필요한 질환을 언급하며 질병을 언급하며 식재료 조합을 권유하고 있다.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넘어가면 함께 먹으면 유용한 식재료 조합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내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청중에게 질문을 요구하는 장면이죠. 그러고 나서 질문을 듣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식재료 조합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청중의 질문을 듣고 좋지 않은 식재료 조합을 소개하고 있다. 적절한 선지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 2번에서 영양소의 개념을 정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등장하지 않은 말하기 방식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일단 문법적 표현이 틀렸는지 혹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1번에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에게 물을 줍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떤 부분이 좀 어색할까요? 나무에게라는 말 어때요, 여러분? 자, 뭐뭐에게라는 거는 우리가 동물이나 사람처럼 유정물에 쓸 수 있는 조사예요. 그래서 나무에게라는 거는 어색한 표현입니다. 나무에라고 해야 돼요. 자, 동생에게, 강아지에게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책상에게 어때요? 어색하죠. 그러니까 나무에게도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로 조사의 활용을 쓰임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번은 여러분들이 찾은 이 땅에는 깊은 계곡과 높은 언덕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접속조사로 이어져 있는 대상은 앞에 수식이나 혹은 서술어의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가끔 뭐 음료수와 과자를 마셨다. 자, 어때요? 어색하죠. 각각의 필요한 성분들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유의해서 봐야 되는 예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깊은 계곡과 높은 언덕이라고 해서 각각의 체연에 어울리는 수식어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3번은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 여간이라는 것은 여간 뭐뭐 하다라는 긍정 진술이 오면 안 되고 여간 뭐뭐 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의 서술어가 왔을 때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자, 4번은 우리 반이 학교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숨겨져 있는 표현은 했다고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우리가 간접 인용은 고를 쓰고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는 라고를 쓰는 게 적절한 표기죠. 그런데 4번은 간접 인용을 했기 때문에 고라는 인용격 조사 자연스럽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나무에게가 어색하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의 고전 산문 문제인데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 여러분은 이 글은 지금 판소리라는 갈래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판소리. 자, 안일이와 중중몰이라는 어떤 표현이 있죠. 그죠? 판소리는 공연 문학이었어요. 조선 후기 서민들의 공연 문학이었습니다. 자, 판소리는 이 창자와 고수가 2인 1조가 돼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당극, 판소리를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소리는 이 창자가 노래를 하는 창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 사설을 풀어내는 안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일이라는 부분이 바로 사설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자, 노래와 이야기인 사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판소리의 구성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떨어 부서났든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돌이 1만 9만 양이라. 나도 어쩐 회기인지 알 수가 없지. 홍보가 계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노란 엽전 한 개가 서리고
세리고 딱 있지. 쑥 빼들고는 흥보가 좋아한다고 한번 놀아보는디 라고 해서 지금 흥보가 박을 타는 장면입니다. 자, 가난했던 흥보가 박을 타니까 안에 돈이랑 쌀이랑 금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중중몰이라는 장단에 맞춰서 아주 신나는 장단에 맞춰서 이 창자가 노래하는 부분이에요. 얼씨고나 좋을시고 얼씨고나 좋을시고 얼씨고 절씨고 지화자 좋구나 라고 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그런 이유는 이런 노래가 있는 부분들은 리듬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율감 있는 언어, 즉 반복되는 언어들로 리듬감을 살리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얼씨고나 좋을시고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고나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살직원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를 오느냐 라고 해서 지금 박 속에 있는 금은 보화를 보고 흥분한 흥보가 엄청 길게 서술을 하고 있죠. 자, 이 판소리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자, 사실 이거를 장면으로 사건을 보자면 그냥 흥보가 박을 타고 즐거워하는 하나의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장면을 확장해서 확대를 해서 청중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장면의 확대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공연 문학의 특징이죠. 청중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어떤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서 장면이 아주 늘어지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랑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장면이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라는 갈래의 특징을 아는지 묻는 문제를 냈는데요. 첫 번째는 장면과 장단을 연관시켜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렇죠. 아까 창 부분에 중중몰이 장단이 나왔습니다. 2번 운문체인 창과 산문체인 안일이의 교체가 드러난다. 자, 적절한 선지겠죠? 3번 특정 장면을 확대하기보다 작품 전체의 서사성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장면의 확대는 꼭 중요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청중들이 흥미를 느끼고 이목을 끌 수 있는 장면을 늘려서 공연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장면의 확대가 자주 드러납니다. 자, 4번 조선 후기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 봐야겠죠. 돈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흥보가 계속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질 만능주의 팽배하는 사회적 분위기 알 수 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은 한자성어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앞뒤 문장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겠죠.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도 끊고 갈고 쪼고 갈아야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 자, 여러분 사자성어가 하나 떠올라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영특한 머리가 있더라도 그것만 믿고 노력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무엇의 자세로 노력한다. 자, 노력과 관련된 거. 근데 위에 나오는 이렇게 노력해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게으른 천재를 이길 수 있다. 노력과 관련된 사자성어 찾아볼까요? 자,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까지 덮쳤다. 자,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설상가상. 자, 적절한 답이 아니겠죠? 2번은 절차탕마. 자, 바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끈을절, 갈마, 쫄탁, 또 갈마라고 해가지고 갈고 닦는 모습. 자, 이것을 가지고 나타낸 사자성어가 절차탕마예요. 그래서 끈을 절자 아셔야겠죠? 칼, 돛자가 앞에 있습니다. 자, 끈을 절자. 그리고 절차탕마에는 다 이렇게 돌석이나 옥이 부수러 가면 임금왕과 같이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돌과 관련된 혹은 옥이랑 관련된 부수들이 들어가 있는 절차탕마가 답이에요. 만약에 4번을 고르신 분들이 있다면 절자는 맞지만 절치부심, 우리가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를 갈고 속을 썩이는 그런 절치부심은 답이 되면 안 되겠죠. 자, 3번은 자승자박이라고 해서 자기가 한 묶은 줄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당하는 것,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바로 절차탕마 2번을 고르셨어야 됩니다. 자, 다음 14번은 사이시오 표기와 관련된 규정을 주고, 자, 표기가 잘못된 예시를 선지로 구성을 했죠. 자, 사이시옷은 너무나 유명한, 많이 나오는, 빈출되는 표기 방식이에요. 자,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사이시오 표기는
이 세 가지 경우의 시옷을 표기한다라는 규정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큰 숫자 1번은 이 합성어의 구성이 어근의 어휘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인가 혹은 순우리말과 한자어인가 라는 것을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3번은 그렇다면 사이시옷은 순우리말끼리 혹은 순우리말과 한자어, 그러니까 순우리말의 결합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정리하자면 한자어끼리 결합된 합성어는 시옷을 굳이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외적인 6개가 있었죠.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에 예전부터 너무 많이 써오던 이 6개는 우리가 예외로 시옷을 표기한다라는 거예요. 별개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형을 먼저 봐야겠죠. 자, 우리가 합성어가 결합할 때 어떨 때 앞말의 받침에 시옷을 첨가해 주는가? 첫 번째는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시옷을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라는 고요와 집이라는 고요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어근을 합성했을 때 아래 집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표기대로 발음하지 않고 아랫집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된소리 규정을 보면 알다시피 된소리는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뒷말이 된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랫집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우리가 발음의 편의상 어떻게 한다? 중간에 시옷을 적어주자라는 게 바로 첫 번째 규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 자, 아래라는 말 뒤에 이번에는 니를, 자, 이는 합성될 때 이렇게 니라고 씁니다. 니라는 합성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래 니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죠? 아랫니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아랫니.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시옷을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나뭇잎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나뭇잎도 고요 결합이죠.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나무와 잎이 결합해서 나무 잎이 됐는데 발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세요. 나뭇잎이라고 이번에는 받침 니은뿐만이 아니라 뒷말에 비어있는 모음에도 우리가 니은을 첨가해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받침에 시옷을 적어주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 경우를 예시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서 완전히 체화시켜야 되는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보자면, 자, 제가 예시로 들었죠? 나뭇잎, 아랫잎, 아랫방은 이 방이라는 건 한자어입니다. 어쨌든 고요 한자어 결합이기 때문에 시옷을 적을 수가 있고 아랫니는 고요 결합해서 나랫니 받침에 니은이 더 생기는 경우 자 나무잎에서 나뭇잎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시옷. 자 1번 전세방은 왜 되지 않을까요? 전세는 한자어입니다. 방도 한자어예요. 자, 이렇게 한자어 결합해서는 시옷을 표기할 수 있는 경우가 곡간세방, 이렇게 이음절로 된 한자어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방은 전세방이라고 시옷을 적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15번은 추론하기 문제예요. 자, 추론하기는 그 근처에 있는 관련된 설명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세균이 항생물질에 저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플라스미다. 자, 세균이 항생물질에 저항하기 위해서 플라스미드라는 것을 쓴대요. 플라스미드는 세균이 지닌 염색체 외의 유전자인데 이들 중에서는 항생력이 있는 물질을 만들어서 다른 세균을 죽이는 것도 있고, 자, 종류가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지니도록 만드는 것들도 있다. 자, 플라스미드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세균의 관점에서 볼 때 플라스미드의 장점은 하나의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심지어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동한대요. 플라스미드가 이동하고
이동해서 돌연변이 DNA를 퍼뜨릴 수 있는 게 세균의 입장에서는 장점이에요. 때로는 세균 안에서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하나의 세균 무리에서 다른 무리로 플라스미드를 옮겨주기도 한다. 자, 옮겨주다 보니까 다른 세균으로 이렇게 돌연변이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플라스미드가 퍼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세균식 교미를 통해서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까워지니까 주의해서 봐야겠죠. 세균은 단성이지만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세균은 플라스미드가 없는 세균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 그래서 두 세균은 잠시 결합을 한대요. 자, 있는 세균과 플라스미드가 있는 세균과 없는 세균이 결합을 해서 이때 플라스미드를 가진 세균은 자기 플라스미드를 복제를 한대요. 자, 복제해서 상대편에게 건네준다. 그런 다음에 두 세균은 다시 분리가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복제라는 과정을 잘 인식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두 세균이 분리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복제를 했으니까 두 세균 모두 플라스미드 잃는다? 적절하지 않죠? 다른 세균으로 플라스미드를 모두 이동 아닙니다. 자, 같은 세균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두 세균은 모두 같은 플라스미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자, 복제라는 개념을 이해했는가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세균은 나누어 갖는 거 아니죠. 복제는 같은 것을 하나 더 주는, 복제를 한다는 같은 것을 복사해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3번이 적절한 추론이었습니다. 자, 다음 46번은 내용일치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자, 밑줄 친 아들러의 입장과 적절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내용일치이기 때문에 선지를 빠르게 분석한 다음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 인간은 모두 심리적 위축과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자, 인간이 심리적 위축, 불안감을 느끼는지 봐야겠고요. 2번은 열등감이 개인뿐만 아니라, 자, 뿐만 아니라는 거는 플러스의 개념이죠. 열등감은 개인 플러스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자, 열등감이 이런 역할을 하는지도 봐야겠습니다. 3번은 현대인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한다. 자,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가, 원인이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인지도 한번 봐야겠고요. 4번은 타인에게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조건이죠. 자, 이런 조건에서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 관심과 배려의 대상 받지 못했을 때 열등감이 생기는지도 봐야겠습니다. 자, 아들러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이해한다. 약육강식의 자연 질서 속에서 물리적으로 생존 능력이 열등한 인간은, 자, 열등한 인간은 심리적 위축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고, 이 열등한 인간은 심리적 위축과 불안감 느낀다고 했으니까 아까 1번은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역접입니다. 뒤에 중요하겠죠? 그는 인간의 열등감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역할 분담을 하고, 자, 공동체 형성, 역할 분담, 도구 개발하고 있고, 언어, 예술, 철학, 종교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자, 열등감의 장점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말, 인간은 심리적 위축과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산과 창조를 통해 인류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위축과 불안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류 문화가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열등감을 개인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긍정적인 동력으로 인식한다. 자, 아까 떠오르는 선지가 있죠. 2번 선지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 자아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문단.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과거처럼 자연적 생존 능력으로 인한 열등감을 겪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에 생존하기 위해서 열등감을 겪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지만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단의 부정적 체험으로 인해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조건 중에 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열등감이 생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겠죠. 자, 현대인, 과거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과거에는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현대인들은
어떤 사회에서 오는 부정적 체험 때문에 열등감이 생긴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 체험으로 첫째, 자,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이렇게 열거의 방식으로 어떠한 부정적 체험이 열등감을 일으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허약 체질로 타인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열등감을 나타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욕구나 바람이 타인의 무조건적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되었던 반복적 체험으로 인해 이런 관심을 받지 못하면은 열등감을 느낀다. 자, 어때요, 여러분? 아까 네 번째, 그죠? 어떤 조건? 이런 배려의 대상이 되지 못해도 열등감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맞는 선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내용을 선지 하나씩 해결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다음은 17번 현대소설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 소설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필수작, 최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소설이죠. 자, 보겠습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땅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감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자, 소설에서 이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이런 높임 표현, 경어체를 써가면서 서술하는 소설은 아주 보기 드물죠, 여러분. 잘 없죠. 그런데 이런 소설은 어떻냐면 아까 4번 선지에 나옵니다. 경어체가 쓰였다는 거죠. 이런 경어체가 쓰이면 독자들과 좀 더 가까운 관계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효과를 지녀요. 독자와 훨씬 더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효과입니다. 화적패가 있더냐, 불황당 같은 수령등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씀년이 다 지나가고, 자 보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자, 지금 순사가 나왔으니까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인물의 대화 속에서 이 인물은 어떤 가치관을 지녔다? 지금 일제강기 이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남은 수십만 병 동병을 하여서 우리 조선놈을 보호하여 주니, 자, 일제강점기를 우리 조선을 보호하여 준다라고 또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응? 제거 지니고 앉아서 편안히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천을 불황당배에 참석을 한단 말이여 라고 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는 알 수 있죠. 땅 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 요란스럽고 갈갈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가학번들, 가족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는지 죽는 건 아닌지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윤직원 영감은 일제강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맞죠? 태평성대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윤직원 영감은 물질적 가치보다 전통적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자, 부자놈의 자식이 땅을 차지하고만 살 것이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전통적 정신적 가치가 중요했다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보다는 좀 더 정신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야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바로 2번입니다. 3번은 부정적 인물을 중심 인물로 내세워 풍자와 조롱의 대상 삼고 있다. 자, 최만식의 태평천하는 이런 윤직원 영감이라는 부정적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이 서술자, 이 작가의 의도는 이런 인물을 중심으로 내세워서 우리 독자는 이 인물을 풍자하고 조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대에 가져야 될 바람직한 가치관을 이 부정적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고 있는 거죠. 적절한 겁니다. 자, 4번 무엇이요 무엇이요 라는 방언의 사용과 했습니다 라는 경어체의 서술을 통해서 어떤 효과? 장면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18번은 고쳐쓰기 문제였습니다. 자, 문장을 읽어가면서 문법적인 표현 혹은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을 고쳐볼게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제거한다라는 표현 좀 어색하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고쳐볼까요? 어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개선하기로 바꾼다. 제거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게, 상황을 좋게 바꾸다라는 뜻인 개선하다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기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자, 다음 밑줄을 따라가서 읽어보자면, 자, 그들 대부분은 자가용 승용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자, 배기가스, 승용차의 배기가스 원인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자,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역접이 와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뒤 문장의 연결이 어색함으로 하지만으로 고친다. 맞죠? 적절한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 하지만 주범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또한 자, 연결되는 표현이죠. 또한 그들은 자가용 승용차의 대다수가 유해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디젤 기관이 아니라 가솔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자, 그러면 별로 유해하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대부분 승용차들은 가솔린 기관이 아니다. 가솔린 기관이다. 다시 디젤 기관이 아니라 가솔린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가용 승용차가 전체 등록 차량의 80%를 넘는 1,800만 대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자가용은 지금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는 문장이 디귿이죠. 자, 이렇게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선지를 봤을 때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앞문장과 순서를 바꾼다라는 것인데 지금 디귿은 앞 문장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가 됩니다. 비록 대당 대기오염에 끼치는 영향이 미약할지라도 자,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가 리을에 관한 표현이 자세한 적절한지를 봐야겠죠.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르면 이라고 했을 때 조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 전문가들의 견해. 자, 이 지금 전문가들은 뒤에 있는 견해를 수식을 해야 돼요. 뒤에 있는 체언, 견해를 수식해야 되는데 에라는 조사가 부사격이 쓰였다는 거죠. 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관용격 조사로 수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런 관용격 조사의는 우리가 발음할 때 에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기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전문가들 에라고 발음은 해도 되지만 표기는 의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조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문가들의라는 관용격 조사를 고친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은 추론하기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또 마지막에 있는 문단 뒤에 나오는 의미를 추론하는 거겠죠. 자, 빠르게 위의 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공유경제는 특정 자원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을 연결하여 협력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자, 공유경제의 원리.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개인과 개인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유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자, 공유경제 활성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효용을 증대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공유경제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 자, 첫 번째 문단은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자, 다음 문단은 공유경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소유할 필요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기간만큼 빌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비용 지출 감소를 시켜준다. 자, 공유경제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또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화를 추가하는 데 따르는 각종 환경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자, 환경 문제 예방도 기여한다. 이 밖에도 첨가하고 있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높이고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이점이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공유 경제가 가지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입니다. 자, 다음 문단은 하지만이라는 접속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장점 이외에 다른 면을 보는 거겠죠.
하지만 공유경제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유경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공유경제 업체들이 수수료만 챙기고 개인 간의 서비스 교환을 책임지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유경제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변질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문단은 공유경제가 가지는 부작용,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문단을 이제 선지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에 따라서 공유경제 업체들이 개인 간의 서비스 교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이나 법적 장치를 구축해야 되는데 어때요? 자연스럽죠. 앞에 나온 문장과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앞에 나온 부작용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간 연결, 그리고 위치도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해볼게요. 이처럼 공유경제는 자신의 자산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 첫 번째 문장만 읽어봐도 앞에 나온 거 문제점이었는데 이처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앞에 나온 문장과 연결되지 않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은 그러므로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 자, 이거는 해결 방안인 건 맞지만 앞에 나온 문제점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점은 아니에요. 그렇죠? 업체들이 저지르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은 따라서 공유경제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 보다 가치 있는 메일을 보낼 수 있다. 자, 앞에 나오는 부정적인 측면과 연결이 어색한 문장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문법 문제 중에서도 문장 표현의 종류 중에 하나인 시간 표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시간 표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형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이 었었다. 자, 이때 우리가 과거 시제 서너머 어미를 두 개를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나 이 있습니다. 자, 이 은 과거의 상황이 현재와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군. 그렇죠. 지금 이 문장에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이 었었다라는 거는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시제 선어머럼이 을 두 번 쓴 겁니다. 그래서 분석이 적절하죠. 2번은 우리 반은 다음 달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 자, 다음 달에와 함께 쓰인 것을 보아 니은이 미래 사건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하는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너머럼이 니은은 어떨 때 쓰는 거죠? 현재 시제 서너머럼이죠. 현재의 사건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 안에서는 다음 달에 간다. 자, 가는 것은 사건은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 미래 시제죠. 미래 사건을 표현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미래 일이 너무나 정확할 때는 우리가 현재형처럼 이렇게 내일 영화를 본다 이런 식으로 다음 달에 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현재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자, 3번은 아까 출발한 아버지께서는 벌써 집에 가셨겠구나 해서 엇과 함께 쓰인 것을 보아 get이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군. 자, 아버지는 벌써 집에 가셨겠구나. 이때 get은 여러분, get은 아주 중요한 선어말입니다. get은 시간으로 본다면 미래에 쓰이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그렇지만 get은 이런 시간 표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안에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로도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추측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지로 쓰이기도 하고 가능성에 대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get은 출제 요소로 자주 나오는 예시예요. 그럼 여기서 가셨겠구나는 자,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지금 ot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어요. 근데 이때 get은 과거의 일을 추측하는 의미로 쓰이는 get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 이 추측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지예요.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군이라고 해야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4번. 나는 어제 이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친구를 만났다. 자, 친구가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과 내가 친구를 만난 상황은 모두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것이겠군. 자, 우리가 시간 표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때는 발화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가 말하고 있는 시간과 달리 사건이 일어난 시간들이 있어요. 자, 말하는 시간보다 사건이 먼저 일어나면 과거시가 되겠죠.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겠군. 그죠? 말하는 것보다 이전에 친구를 만났다라는 거는 어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 표현 문제는 계시라는 것을 잘못 해석한 바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3번의 실전 모의고사가 끝이 났는데요. 자, 다음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치러할 시험은 바로 4월 2일 검찰직 공무원 시험이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이런 3번째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혹시나 이런 검찰직 시험을 내년 23년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희 검찰팀에서 인문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일정이 나와 있고요. 자,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나 혹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